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합니다. 새 정상이 네, 이번 시간은 뉴스엔이 2020년 새해를 맞아서 특별 기획으로 준비한 신년 특집 대담입니다. 오늘은 집권 여당의 원내 수장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여러 가지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직접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020년 문재인 정부가 집권 4년 차를 맞는데요. 먼저 국민 여러분들께 새해 인사 그리고 집권 여당의 원내 수장으로서 새해 각오 어떻게 다지고 계신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그리고 뉴스엔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김만음, 강아랑 두 분 앵커님도 또 뉴스엔과 함께 더 많이 발전하고 또 우리 국회 방송도 국민들 속에서 거듭된 사랑을 많이 받는 좋은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대한민국이 좀 더 따뜻한 사회였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한반도가 평화의 시대로 완전히 진입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총선이 있는 해이기 때문에 이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들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일당은 물론 전국 운영에 있어서 지장이 없는 안정된 그런 과반 의석에 육박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총선에서 승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사회, 또 한반도 평화, 거기다 또 현실 정치에서의 총선 승리까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께서 원내대표로 시작했던 그 지난해 5월이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5월 8일. 예, 어버이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네. 제가 당선이 돼서 어머니한테 뭐 작은 선물이 되었었습니다. 네. 원내대표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말 그대로 원내 운영에서 이제 책임을 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당연히 원내 운영에서는 상대 당과의 문제, 특히 뭐 현재 대척점에 서 있어 왔던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관계가 중요했었는데요. 초반에 당시 이인영 원내대표가 문제를 부드럽게 잘 풀어가려고 그랬었나 당시에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서 밥 잘 사주는 누나 이런 표현까지 해가면서 했었는데 잘 풀어갔습니까 이후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저한테 본인 스스로가 자청해서 밥 잘 사주는 누나가 되겠다. 자청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저보고 맥주 잘 사주는 형이 돼달라. 아니 맥주 하면 얘기했었죠. 예. 생맥주 무슨 모임하면 있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 좀 부드럽게 전국을 풀어보려고 했는데 네. 그 뒤에 저희들끼리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밥도 먹고 또 소주잔도 기울이고 그랬습니다만 전국을 정상화시키는데 한 100일 이상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결국은 이 패스트트랙 전국의 늪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서 그 선거제도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의 도입과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설, 또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 이런 것들의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 정치적인 성과로 그리고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정치 문화를 국회 내에서 선배이는 데까지는 결국은 가지 못했습니다. 네, 얘기하신 대로 아직 이제 몇 개가 또 이제 패스트트랙 안건들이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역시 핵심은 지금 선거법 개정과 공수처 설치법이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예.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통과가 됐는데 소회가 어떻습니까? 우리 국민들께서 정치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너무 극단적인 대결의 정치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자주 하셨기 때문에 그걸 선거 제도를 통해서 바꾸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래서 좀 극단적인 양당 중심의 정치 구도보다는 조금 더 다양한 정치 세력이 국회에 들어와서 좀 다양한 그 색깔들이 어우러지면 그런 과정에서 연합 정치 내지는 협치 이런 것들이 불가피해진다면 네. 극단적 대결의 정치는 좀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지금의 선거제도보다는 더 나은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이 있으셨고, 그 다음에는 뭐 수십 년 동안 정권은 바뀌었지만 검찰 권력은 점점 비대해지고 특권화되어 왔는데 이참에 이번 기회는 반드시 검찰의 특권을 해체하고 검찰을 개혁하라 이런 주문들이 많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키고 검찰과 경찰 그리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 상호 간의 삼각 균형을 이루고 견제와 균형의 민주적인 시스템을 작동시키자 이런 생각들을 했던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그런 강력한 정치개혁과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 이것이 결국은 국회에서 어렵고 또 좀 과정이 매우 좀 격렬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내는 선거제도와 검찰제도를 개혁하는 데까지 나올 수 있게 한 원동력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저희가 국회 안에서 자유한국당이 한사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반대하고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설치를 반대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른바 4+1이라는 공조체제를 만들고 그걸 통해서 과반이 조금 더 넘는 이런 그 힘으로 최종적으로 제도의 과정으로 왔습니다만 훗날 역사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새로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었고 또 검찰의 특권, 기득권을 해체하는 이런 시작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수처는 그렇게 평가해 주셨는데요. 지금 개정 선거법은 양극단의 정치 개선에 기여할 걸로 지금 기대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대로 하면 지역구 의석과 비례 의석이 1대1이거나 적어도 2대1 정도는 되었을 때 그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데 우선 도입됐다는 것 그 자체에 의미를 부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서 소수 정당들이 우리 사회의 다양한 색깔들을 반영하면서 좋은 정치의 모습을 선배이면 그 순기능과 긍정적인 힘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전체적으로는 지역구 의석보다는 좀 더 근접하는 쪽으로 비례 의석의 확대 이런 걸로 나아가는 그런 물꼬를 트게 될 것이고 그런 점에서는 중요한 시작이다 이렇게 의미 평가합니다. 네, 일단 본회의 자체가 9일로 연기가 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민생 법안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기로 했지만 검경수권 조정 관련 법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본회의 전에 이 부분도 타결이 혹시 가능할까요? 우선 이른바 비쟁점 법안, 순수한 민생 법안, 경제 법안 이런 것들이 한 180개 정도 자유한국당의 무제한 토론 신청 속에서 묶여 있었거든요. 그 주목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저지하고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신설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었을 텐데 이 두 개의 법이 이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저는 자유한국당으로서도 그 비쟁점 법안, 민생 법안, 경제 법안 이런 것들을 푸는 과정은 불가피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그런 결정을 내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많은 민생 법안을 의결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 서로 극단적 대치로까지 갔던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지금 그래도 여전히 급한 문제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산업이 아주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데이터 3법 이런 게 여전히 법사위에 묶여 있고 당장 1월 중순 이전에 법이 통과되지 않으면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이른바 연금 3법, 기초연금 또 그리고 장애인 연금 그리고 국민연금 이런 것들이 1월 중순 이전에 법이 통과돼야 되지만 인상된 만큼의 서민들의 혜택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급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관련돼 있는 유치원 3법, 유아교육법이라든가 사립학교법이라든가 급식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처리도 매우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또 더군다나 어른들의 정쟁 문제로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정도의 법까지는 좀 추가로 몇 가지 더 포함해서 풀으면 어떠냐 이런 그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두 개의 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이런 것들은 그 자유한국당 쪽에서 쉽게 무제한 토론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거는 이렇게 민생 법안을 처리하면서도 또 쟁점이 되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어떻게 큰 충돌 없이 지혜롭게 풀어나갈 거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형사소송법이나 검찰청법 관련해 가지고는 현재의 안이 아니라 혹시 자유한국당과 협상 과정에서 조금 조정될 여지가 있나요?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법을 상정하면서 검경 간의 수사권 조정의 문제들, 그래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이 이렇게 디자인된 것이기 때문에 예. 아마 그냥 일방적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 서로가 이견의 폭을 좀 좁힐 수 있다 그래서 절충하고 타협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런 걸 저로서는 좀 더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 이번에 최근에 이제 검찰이 수사 결과 발표해서 기소 내용들 발표했는데요. 수적으로 보자면 압도적으로 이제 한국당은 24명에다가 또 약식 기소했던 사람들도 500만 원 구형된 사람이 2사람까지 포함돼 가지고 상당히 심각하게 느끼고 있던데, 민주당은 뭐 제 몫은 좀 다른 쪽으로 혐의가 5명이 기소가 됐습니다. 언뜻 봤을 때는 한국당이 상당히 지금 이제 불리하게 된 상황이다 그런데,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뭔가 좀 검찰이 민주당을 향해서 보복 기소한 거 아니냐, 한국당 봐주기 하냐, 이런 주장까지 하는데 어떤 면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우선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이나 당직자들 중에서 예. 지난번에 패스트트랙의 충돌 과정에서 명백한 범법 행위가 있었던 분들이 60여 명 좀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하면은 뭐 절반도 안 되는 이런 기소 과정들로 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봐주기다, 이렇게 지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 그 명백한 범죄 행위와는 좀 다르게 우리 당 의원들은 정당한 의사 진행을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문제들을 가지고 어떤 면에서 뭐 기계적인 형평성을 맞추는 차원에서 무리한 기소를 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에 대한 또 보복이라고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습니다. 특히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이종걸 의원님이라든가 박범계 의원, 표창원 의원, 김병욱 의원, 거기다 약식 기소된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전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기소가 되었기 때문에 기계적 형평을 맞추는 차원에서 검찰 개혁에 앞장섰던 분들까지 좀 보복성 짙은 이런 기소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여지는 뭐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명백한 범죄 행위, 글쎄 뭐 범죄 행위라고까지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고발 측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겠죠. 명백한 범법 행위였기 때문에 그 시점부터 이것은 큰 문제가 되니 자유한국당이 그렇게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누차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은 그게 왜 범법 행위냐, 정당한 행위다, 이렇게 무리를 거듭하다가 생긴 문제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국회 내에서의 범법 행위가 그대로 방치되어서는 국민들이 볼 때 동의하기도 어렵고 또 국회 선진화법, 국회법 이런 것들이 난폭하게 유린되기 때문에 그걸 무력화시켜서는 안 되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너무 임의적으로 이렇게 특별한 기준도 없이 이런 기소 행위를 한 거는 기소권의 남용 아니냐, 뭐 이런 지적도 할 수 있다 봅니다. 네. 오늘 뭐 국회 일정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오늘 내일 진행이 되는데요. 네. 아다시피 가장 큰 쟁점이 특히 야당 쪽에서 문제 삼았던 것이 국회의장 출신이 행정부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서 통과를 하는 이 직책으로 가는 것이 과연 상권분립 취지에 맞느냐, 또 국회의 독립성을 존중해 주는 데 취지에 맞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했었는데요. 오늘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런 말을 주고받는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오늘 청문회 내용 보면서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애초에 정세균 후보자도 네.
국회의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를 다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나 결국 두 가지 이유였을 텐데요. 하나는 국회를 잘하는 만큼 향후 우리 정치가 협치와 연합 정치의 방향으로 나간다 그럴 때 그 물꼬를 오히려 처음 터볼 수 있는 이런 적합한 그 분위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 자신이 국회의장을 하시기도 했지만 실물 경제에도 오래 몸 담았었고 또 산자부 장관도 하셨었기 때문에 그런 그 오랜 그 정치의 경험, 경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당하고 잘 소통하면서 결국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경제 도약 이런 것과 관련해서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그 또 적임자로서의 그 긍정성, 순기능 이런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문회 과정에서도 우리 정치가 좀 더 여야 간에 혹은 뭐 정당과 정당 간에 새로운 협치와 또 연합 정치의 길로 더 나아갔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정치 권력도 그런 분권의 모습으로 더 많이 진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피력하시는 거 보면서 그런 소신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들한테는 네. 굉장히 적절하게 인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동감, 공감 이런 것들을 얻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 속에서 여야 협상을 이끌어 오셨는데요. 패스트트랙 전국 이후의 원내 운영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이 마무리되고 나면 바로 총선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기 때문에 20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끝을 우리가 다시 국회를 정상화해 놓는 이런 모습을 만드는 것이 21대 국회가 다시 멋있게 서로를 존중하면서 공존의 정치로 나갈 수 있는 또 출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패스트트랙 전국이 끝나면 그래도 하나라도 더 민생 법안, 경제 활력 법안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여야가 멋진 모습을 보이는 이런 쪽으로 좀 노력하려고 합니다. 네. 뭐 그런 면에서 1월 국회 설 전후로 해서 잘 마무리하고 2월 국회 하나만큼은 좀 산뜻한 모습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아까 세 가지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 마지막에 총선 승리를 얘기했는데요. 이제 총선 날짜가 어제 100일이어서 이제 오늘 90D-99니까 두 자리 단위로 들어왔어요. 왔는데 되게 언론들의 분석, 이제 뭐 가상 모델 분석에 따르면은 대체로 뭐 이제 비례 정당, 위성 정당을 만드느냐 여부가 변수가 되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민주당의 우세를 많이 점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거를 앞두고 야당이 10% 정도의 약세는 숨은 표가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런 분석들이 있는데 어떻게 승리를 확신하십니까? 승리는 확신 이전에 저희의 신념이고요. 승리를 해야 한다 이런 신념이 있고 그다음에 객관적으로도 저희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게 지금 김만우 앵커 지적하신 대로 샤이 보수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긴장을 늦추지 않고 그리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만들어서 올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국민들 속에 성실하고 겸손하게 임해 가려고 합니다. 네, 특히 보수 진영의 통합 움직임이 참 본격화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특히 새 보수당 창당 이후에 한국당이 적극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응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 보수의 통합은 뭐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요. 그래서 통합 그 자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통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수가 어떤 방향으로 혁신할 거냐,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보수의 미래를 잡아갈 거냐 이런 것이 더 궁금합니다. 지금 그 보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자유한국당의 정치 이게 그 개혁적 보수의 길보다는 극우화되는 이런 정치의 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고요. 보수가 만약에 통합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보수, 개혁적인 보수의 과정으로 나온다면 우리는
혁신하는 진보의 모습을 가지고 진보와 보수가 과거의 극단적 대결 이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서로가 존중하고 공존하면서 멋진 네. 정책 경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국민 앞에서 네. 우리 정치 전체를 혁신하는 이런 과정으로 나간다면 그거야말로 더 다행스러운 일 아니겠냐. 그런 측면에서는 통합 그 자체에 목매이는 것보다는 어떻게 혁신할 거냐, 보수의 미래를. 그런 점에도 매우 진지하게 극우의 정치가 아닌 모습으로 고민하고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제가 그 총선 전망의 변수의 하나로 이제 큰 정당들이 비례정당, 비례위성정당, 뭐 자매정당 이런 표현도 하던데요. 할 것이냐라는 얘기가 변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확정을 해서 발표를 했고요.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우선 비례 정당, 이른바 위성 정당의 출현이라는 것은 그 자체로 불행한 일입니다.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자 한 취지와 정반대로 가는 것이고, 그 선한 제도의 의미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붕괴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민주당은 입장이 어떻습니까? 민주당은 그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는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 고민이 되는 지점은 현실적으로 있을 겁니다. 지역구에서 대승을 하고도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비례 의석에서 자유한국당 쪽으로, 위성정당 쪽으로 네. 많이 가가지고 만약에 일당의 지위를 놓친다면 그러면 그것이 향후 우리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 더 나아가서 이른바 정치적인 그런 계산, 꼼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비례정당의 그 출현, 위성정당이 비례의석 전체에서 상당 부분을 가져가서 자칫 잘못해서 보수를 제외한 이런 그 민주당과 공조했던 이런 네. 세력들이, 혹은 이후에 뭐 연합정부, 연립정부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만한 이런 세력들이 과반수 의석, 연합 과반수 의석에 달성해도 실패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 고민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국민을 믿고 국민만 바라보면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명분이라든가 선거법 개정의 취지는 당연히 부합하지 않지만은 현실 정치의 실리 전략으로서 아직도 네. 고민의 과제로서는 남아 있다라고 봐야겠네요. 뭐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그거보다는 더 약한데요. 근데 국민들께서 지혜를 만들어 주실 거다,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네. 21대 총선을 앞두고 또 여의도 정치 지역에 상당한 변화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올 한 해 정치인 이인영, 이 개인으로서의 목표와 바람은 무엇인지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내대표 나서면서 그 세 가지 꿈이 있었거든요. 우선 하나는 보수 정치와 진보 정치가 누가 더 먼저 멋지게 혁신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원내대표로서 민주당의 어떤 혁신, 또 미래 이런 것을 잘 만들고 싶었었고, 그건 뭐 어느 정도 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개혁 입법 과제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성취해서 촛불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터져나왔던 나라다운 나라, 새로운 대한민국 이런 것들의 문을 여는 그런 데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도 뭐 어느 정도 달성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었던 것이 민주당다운 성장, 민주당다운 경제의 모습을 네. 선보여서 민생에 정말 좋은 성과를 우리가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정쟁이 너무 격화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 다음의 과정에서 그것을 실현했으면 좋겠는데, 총선에서 승리하고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다운 경제, 민주당다운 성장 이런 것들을 하반기 국정 운영의 동력을 총선 승리로 뒷받침받아서 멋지게 달성하는 이런 데까지 올해는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총선 승리 말씀하셨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 개인의 정치 역정 관련해서 조금 제가 추가로 마무리 쪽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2000년에 원내에 처음 진입하셨죠? 2004년에 했습니다.
아, 그랬었군요. 그때 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른바 그 전대협 세력 중에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해봤을 때 앞으로의 그 우리나라의 민주화 과정에서 활동했던 그 세대의 한 축으로서 어떤 그동안 해왔던 경로라든가 이 앞으로의 생각 어떻습니까?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본격적으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격적이다. 예. 여기서 잘못하면은 주저없이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행히 국민들이 비판도 주셨고 그 질책이 저희들한테 거름이 되어서 지금은 평가를 또 다시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뭐 스스로 교만하거나 오만하게 굴지 않고 더 겸손하게 국민들 속에서 성실하게 일해 나가는 모습으로 더 평가받고 싶고요. 이런 과정에서 저희들하고는 또 후배 세대인 40대, 30대 이런 또 경우에 따라서 미래 20대 세대들, 밀레니얼 세대들과도 호흡하면서 우리가 미래의 혁신의 가치 이런 걸 가지고 대한민국을 더 멋지게 만들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경쟁도 하고 협력도 하고 이러고 싶습니다. 예, 바쁘신 대원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신년 특집 대담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